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일장이 총강인데 이게 본문의 서문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구조상으로는. 서문이면서 모든 것의 기본이 되죠. 네. 그러니까 총강이라고 붙여놓은 건데 그리고 이제 진짜 본문은 제10조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그렇게 구분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조도 적어도 2장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제일 의미심장하다, 핵심적인 이런 뜻에서 또 10조로 올려놓은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 헌법에서 제1조로 올려놓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장 내에서의 순서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순서별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다라고 얘기하면 거친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충 맞는 얘기입니까? 지극히 이제 오롯인 말씀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사실은 다 빼고 그럼 핵심만 남겨라 하면 하나만 남겨라 이러면 제1조가 될 것이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조의 정신이 사실 민주공화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고요. 두 조문 남겨라 그러면 1조하고 10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전문부터 맨 마지막 130조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정말 바빠서 그러셔야 하죠.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러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 읽어야 된다. 근데 아니 정말 자녀 수명이 뭐 몇 분 안 남은 분이라면 1조 10조만 읽고라도 그러나 다 읽어야 된다. 그 중요한 10조. 10조는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국민이 주어고, 그 다음 국가인데요. 요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이제. 이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전문에서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자유,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헌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제10조의 전문 앞에 문단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해당하는 것의 핵심이 자유고요.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중복되어지죠. 그다음에 안전은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지 않는 이런 자유와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전제고. 그래서 제10조가 사실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문만 그런 게 아니라 헌법 조문이나 법률 조문이 대체로 그런데 이 그냥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멋을 부린 건지 폼을 잡은 건지 아니 뭐 남의 나라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긴 한데 추구한다 이런 거는 좀 약간 나중에 개헌하면 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헌법 조문이 시민들에게 그런 면에서 거리감을 좀 주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뭐 그거는 사실은 이 법률이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서 친화력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생활 속에 스며들게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는 것은 조금은 특수성도 분명히 가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권리라고 했으면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재판이나 사법 절차를 통해서 그 실현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사법 절차에 가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들이 구체적 내용들을 이렇게 확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 시민들이 조금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채무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채권 채무 관계에서 핵심은 돈을 주고 빌려주고 온 거 이거가 핵심이지. 그 사람하고 내하고 옛날에 뭐 형제였고 10년 전에 어떻게 했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경찰서 가서 그 채권 채무 관계로 막 고소하거나 그러면
그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네. 아, 저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쟤네 엄마하고도 내가 뭐 아버지하고도 알았는데 이런 얘기. 네, 법적으로는 그게 실제로는 의미를 안 가지는 네. 사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예,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거는 꼭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내용을 그거는 제 부인하지. 그렇죠. 다른 내용을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 예. 구체화하거나 이런 건 원인은 아니잖아요. 저는 1차적으로는 말씀드린 좀 번역을 좀 한 부분도 있고 좀 멋을 부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그런 그 외에도 사실 이걸 권리로 하면 법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된 부분이 분명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만 구분돼야 할 지점은 조금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법률 용어들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추구가 그런 법률 용어냐? 그거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국민은 하여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예.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예.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예. 다른 나라 일본국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대한민국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 가치 질서에선 그렇다. 예. 이걸 확인하고 있는 확인한 거죠.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국가가 나옵니다. 예. 그와 이제 개인의 기본적인 관계를 이제 해주는 것이 또 역시 중요한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가 이렇게 한 것이. 그래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는 인권이 그 목적이고 국가 설립의 목적이고 국가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 물론 수단이라고 해서 그것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없이는 이 인권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추종 관계는 분명하다. 개인의 인권이 먼저고 국가는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니까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인권이 중요하냐 국가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100번 질문을 받아도 100번 다 인권이 중요하다. 국가라는 건 그 대한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틀, 안전장치, 그리고 아까 헌법 전문에 나오는 이 항고하고 영속화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이런 답을 내게 되는 거죠. 헌법에 따라서요. 정신적인 면에서는 분명하죠. 근데 현실적에서는 이렇게 중요성의 문제라고는 좀 보기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의무를 진다. 맞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 관념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정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 총화를 이야기하면서 좀 전체주의적 경향을 오히려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또 헌법 교육이 조금 불충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새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교양 강의를 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헌법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10조나 그 말씀 주신 이제 31조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32조, 34조 인간다운 생활 이런 조문들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나라가 저도 같은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배웠냐면 국민의 4대 의무를 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 그래서 국민은 의무를 가지고 있고 국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이 채무자고 국가가 채권자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누가 가르쳤으니까 생각을 이렇게 주입시켰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최소한 이제 40대 이상은 그 근위주의 시대에 이제 그 시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민 교육 헌장을 외우고 이러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 권리보다는 의무 중심의 어떤 헌법 교육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게 우리가 아는 나라와 대한민국의 기본 중의 기본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혀 땅판이다. 그러면요, 이게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말이 행복이란 단어, 이때 핵심은 행복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게 해석하는 데 따라서는 굉장히 폭넓은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그러니까 규준의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죠. 당연히 하죠. 위헌 법률을 하거나 이럴 때 그렇죠. 당연히 하죠. 이번에 그 대통령 탄핵할 때도 10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생명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생명권이라고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10조가 생명권의 근거 조항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제10조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인 그 용어잖아요. 네. 뭐 저희들은 이제 일반 조항 굉장히 네, 추상적인 네. 추상성이 높은 그런 이제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구체성을 가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11조 이하에서 네. 나오는 이 각 가별 생활 영역들에서 구체적으로 가지는 자유와 권리들이 사실은 여기에 다 수렴되어지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이렇게 포괄해낼 수 있는 그런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런 개발 생활 영역들에서 기본적 인권들을 모두 다 구체화해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네, 생명권 우리 헌법에 없어요. 네,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생명권이 기본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생명 없는 인권이 있을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생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권은 누구도 자명하게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근거시킬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인 여기에 이제 기초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뭐 통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무궁무진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이를테면 민주주의 발전이란 건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는 거기도 하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프랑스 인권선언은 우리가 알지만 그 프랑스 현행 헌법에는 우리 제2장과 같은 우리 그 권리 장전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에서 프랑스 그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정신을 우리는 구현한다라고 프랑스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석하기로는 프랑스 인권선언에 있는 그 인권 내용들이 우리 권리 장전에 있는 것 같은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차용해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제2장이 없어도 돼요. 제10조만 있으면 돼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10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11조 이하에 뭐 거주인신의 자유, 뭐 법 앞에 평등 그런 게 사실은 개별 조항이 없더라도 10조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 도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권리가 없다든지, 또 34조인가요? 그 신체 장애자 이런 표현들. 그렇죠. 좀 낡은 표현이니까 그런 걸 극복해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성소수자에 대해 성적 지향 가지고 차별하는 문제를 헌법 조문에 꼭 써놓지 않더라도 10조만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뭐 성적 지향이든 인종차별이든 어떠한 인권 문제도 다 대응할 수 있는 10조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이제 구체화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에서 이제 평등 원칙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11조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성소수자 부분은. 그런데 만약 11조가 없거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10조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어떤 S자 가진 배우가 감옥에 간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경비교도대 있지 않습니까? 경교대. 군대를 교도소로 가는 의경 같은. 탤런트가 들어오니까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거를 미니홈피인가 어디 옛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 들켰죠, 당연히. 그래서 변호인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국가랑 그 경교대원을 상대로 했는데 인용됐죠. 그때 되게 2,500만 원인가 상당히 큰 액수로 인용이 됐는데, 그때 제 기억에 이 10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는 거죠? 기억이 진짜 정확하신 거예요. 10조에서 그래서 11조 이하에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는 게 생명권도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인격권이잖아요. 또 인격권 중에 초상권 프라이버시 같은 인격권. 초상권, 금방 그 경우에는 초상권이나 뭐 퍼블리시티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것들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쪽팔리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리고 법원에서는 10조에 근거해서 도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조에 근거해서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가 침해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요, 10조에 봤다가요, 저 뒤에 가면 이제 2장의 마지막 조문이 37조잖아요. 마지막은 조문상으로 아니죠. 의무조항이 있었는데 39조지만 권리만 생각하면 37조인데
37조의 1항이 전 되게 이것도 근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규정이죠. 열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하면 안 된다라는 예. 건 그러니까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고 써놨지만 구체적으로 써놓지 않았더라도 가벼운 게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조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헌법에서는 사실은 10조가 사실은 이게 국가와 개인의 권리 관계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국가 이전에 네. 국가 있기 전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연적으로 네.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네. 이런 인권을 가진다라는 걸 선언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예. 표현을 그래서 하죠. 우리 2장에서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이렇게 선언했다고 해서 그 나머지들이 선언 안 돼 있는 것들, 규정 안 돼 있는 것들이 그런 가치를 못 가지느냐. 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10조가 포괄적으로 그런 권리를 선언함으로써 그게 다 보습해낼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이제 우리 헌법을 만드신 분들이 걱정이 되어서 네.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가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헌법의 기본권점을 보면서 옛날 그 한옥 구조 같은 게 생각나는데요. 맞습니다. 바람 통하게 하려고 앞문 뒷문 열어놓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예. 앞문 활짝 열어놓고 행복추구권에서 어떤 여배우의 그 인격권이든 예. 뭐 어떤 약자든 누구든 이거로 좀 지켜주고 예.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또 가능하면 지켜주고 예. 근데 열거하지 못할 수도 있고 헌법이라는 게 매년 개정하는 게 아니니까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37조에 뒷문 열어놓고 바람 쫙 통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비유시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좀 써먹어도 되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10조가 네. 앞문 혹은 이렇게 그러니까 토대라면 한옥에서 이거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을 올려가지고 예. 바람 쫙 통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러면 잘 만든 거죠. 우리 헌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훌륭한 헌법이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네, 생각합니다. 요 신체 장애자 이런 정도, 여자 이런 정도의 아니 30년 전이라 약간 아쉬운 점. 예. 표현상 좀 아쉬운 면이 없는 거는 네, 아니죠. 그런 면이 예. 좀 눈에 띄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헌법이다. 가치나 또 구조나 예.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 저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옆 나라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일본. 그렇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프랑스보다는 최소한 네, 프랑스보다 낫다. 네. 제가 말씀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그 프랑스, 우리 선진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다음에 미국 맞아요. 미국 다음에 헌법. 네. 미국 연방헌법, 네. 다음에 이제 독일 네. 헌법보다 우리 헌법이 더 훌륭한 헌법은 네. 지난 우리 그 말씀에서 강조를 했듯이 이 자유를 실질화하기 위한 어떤 국가의 의무를 실현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개인들에게 국민들에게 그것을 권리로 보장해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31조부터 36조까지 소위 사회권이라고 불리어지는 네. 그 인권들이 있는데 네. 이 인권들을 명문으로 권리로 보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프랑스 헌법, 미국 헌법, 독일 헌법에는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굉장히 앞서 있는 헌법. 이렇게 앞서 있는 헌법을 만든 까닭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저 남의 걸 잘 참고한 것도 하나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입헌 체제 자체가 우리가 새롭게 이전에 발전된 것을 수용한 것이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분명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훌륭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남의 걸 잘 참고했죠. 예. 북한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뭐 실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얘들 쟤들보단 좀 우리가 잘 만들겠다 이런 거. 의식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인민이란 단어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부분보다는 저는 뭐 북한 전 개인적으로 2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가 다르다 이런 부분들 보여주는 그런 면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재헌헌법 이전에 상해 임시정부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임시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수왕 선생 같은 삼균주의, 균등 이게 딱 그 삼균주의 생각이 바로 이러한 사회권을 보장한 생각이거든요. 다음에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우리가 소홀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헌법 23조에 보면
재산권이 있습니다. 네. 이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그것도 좀 예. 공산당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국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재산권 규정을 네. 두고 있거든요. 23조 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가가 만드는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연적인 권리로 재산권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또 두 번째 그 하물며 그런 재산권마저도 23조 2항에서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인권 중에서도 재산권을 아주 특별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홀대 아닙니까? 떠받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산권은 인정하는데 네. 공공복리가 먼저야. 그렇죠.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왜 강조돼야 하냐 하면은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재산권 지상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우리 헌법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 공개념이라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 체제고 네. 기본권과 관련된 규정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 규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헌법 제정자 재헌헌법 네. 제정자 어떤 이제 유진호 선생이 소회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은 왜 들어가느냐? 이것은 자유방임주의적인 어떤 그런 체제 그것의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재산권 행사가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시민들이 최소한의 균등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을 지향하기 위한 헌법이다. 그래서 재헌헌법에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뭐 이익균점권 같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 조항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재헌헌법 이래에 북한 의식 이전의 단계에 우리 헌법의 기초자들이 예를 들어서 삼균주의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는 이런 그 사회적 연대적인 사상 그리고 그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복지적인 어떤 사고 방식, 연대적 사고 방식, 사회정의적 사고 방식, 그다음에 사회적 평등적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의 아주 중요한 전통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헌법 제정 시기에 헌법의 어버이들이 구성했던 것보다는 퇴색한 거죠. 지금 약간. 그거는 이제 또 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조건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우리 헌법 제정의 아버지들이 재헌헌법으로 그 이전의 어떤 상해 임시정부 체제에서 어떤 정신의 핵심은 자유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평등도 강조하고 복지도 강조하는 그런 아주 선진화된 사상체계 철학에 기반한 헌법이다. 우리 헌법의 우수성이 있다. 더 좋은 책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서희경 선생인가요? 삼성 라이온스 서영무 감독의 따님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아니 그 책에 써있어요. 책에 자기 아버지가 서영무라고 그분이 썼던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이라는 책이 상비에서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삼균주의 얘기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거 말고 또 우리가 혹시 헌법 제정 과정의 그 어버이들의 생각이라든가 유진호 선생이 헌법 제정에 대중적인 있는데 대중적인 책은 아니고 옛날에 나온 발판된 거잖아요. 근데 어디 대학 도서관 가야 있는 그렇습니다. 제목이 뭐였더라? 나라의 헌법 요해인가요? 하여튼 헌법 회의인가? 당신이 저거 했던 과정을 쓰신 게 있죠. 맞습니다. 옛날 책인 것 같아요. 옛날 책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각주만으로 봤습니다. 각주에 그런 책이 있는데. 근데 우리 사회자님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보시면 우리 헌법의 정신에 대해서 실감을 하실 수가 있죠. 그걸 놓고 해설서를 한번 써주세요. 나중에. 아니 진짜 왜냐하면 제가 좀 게을러서 근데 꼭 쓰겠습니다. 진짜 이제 건국절 논란 이런 걸 막 하는데 진짜 논란이. 우리 김정철 교수님은 대한민국이라는 게 1948년에 시작됐고, 그러나 45년에도 또 일정하게 시작됐고, 19년에도 시작된 거고,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생일이 음력이냐 양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태어났니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기본 가치와 정신. 그렇죠. 대한민국 이념이 뭐냐.
그러면 지금 헌법 체계를 통해서도 이해해야 되지만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대한민국이 있는 한은 계속 유효한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헌법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헌법에 우리 23조 해석이나 우리 31조하고 36까지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런 것들을 왜 우리 헌법에 들어와 있느냐. 네. 다른 나라 헌법에는 권리로 안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권리로 돼 있느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국제인권조약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해가지고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국제인권조약 없이도 국제인권 지켜야 되는 중요하지만 가입해야 되는 중요하지만 우리 헌법 자체에 그게 들어와 있다라는 그리고 국제인권규약을 우리가 뭐 가입하고 비준한 게요. 다 1990년대 일이잖아요. 유엔 가입도 안 했으니까. 그 전에도 있는데. 네, 한 건 있죠, 한 건. A 계약, B 계약은 다 90년에 했으니까. 90년에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고해 보시고 창비에서 나왔네요. 그거 말고 이제 이 방송까지 나와주셨는데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김종철 선생님이 저는 그런 좀 대중적인 책 있잖아요. 헌법에 대해서 옛날 김두식 교수가 작업했던 것처럼 풍경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작업을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김재동 씨가 이제 그런 작업도 또 하고 있는 거겠죠. 분발하겠습니다. 네네네. 아니 그리고요. 23조의 재산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면 그냥 아주 그냥 한마디로 여쭤보면 1가구 2주택 위헌인가요? 그걸 1가구 2주택을 단순히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위헌적인가요? 적자가 들어가면 좀 안전해지니까. 아니 1가구 2주택을 그 사회의 어떤 공공복리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엄정한 판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은 극단적인 상황은 예를 들어 1가구 5주택쯤 가면은 위헌적 소지가 있는 건가요? 요 조문이 그렇게도 작동할 근거가 되는 건가요? 한 사람이 이제 주택을 많이 소유한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이제 주택 시장을 교란하느냐 안 하느냐 거꾸로 생각을 하면 그 소유한 사람이 임대를 많이 해줘야 사실은 집이 유지가 되어지고 임대로라도 집을 살 수가 있는 집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면적으로 접근할 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거를 위헌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수요가 진짜 있는 우리가 IMF 사태 같은 걸 맞았다. 그럼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면 국가 경제가 완전히 지금 그들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공적인 걸 통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좀 공공복리를 위해서 좀 더 많이 제한해야 될 현실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그 23조 법률로 하면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이게 배웠던 버전으로 생각하면 딱 매점 매석이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매점 매석하면 안 된다. 쌀 사다 놓았다가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 다 같이 죽는 거니까. 근데 매점 매석하지 말라는 데서만 멈춰 있는 건가? 아니면 1가구 2주택, 3주택 같은 것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헌법은 법률로 정하게 하는 거죠. 국민 대표기관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런 소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평상 예를 들어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우리 주택 시장의 어떤 독과점이 그리고 매점 매석이 심하냐? 정치적 판단 여지가 있지만 저는 그런 강한 공감대가 확산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 한다든지 출산도 못 하고 이 집 문제다. 그리고 부동산 계급 사회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그러면 임대주택을 많이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두고 그냥 개인이 소유하는 주택만 규대해가지고 과연 주택 공급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쉽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가구 다주택, 2주택 이상에 대해서 중과세를 한다. 이런 것들은 헌법 친화적인 거죠. 23조에 근거한다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그 제도가 무조건 위헌이다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상황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23조에 의해서 초고소득자 정치권에서 이런 표현을 하던데 하여튼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 저희가 이제
소득세법 40%까지 이제 네. 올렸잖아요. 연봉 5억. 네. 연세대는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우리 국민 중에 있대요. 그런 사람들. 있겠죠. 연봉 5억 넘는 네. 사람들이. 본 적은 별로 없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합헌이 되는 거죠. 우리 헌법에서는 그거를 그래서 네. 민주적인 절차에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국가에 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참 힘들다는 거죠. 우리 23조도 그 조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38조의 납세하고도 짝하는 개념인 거고요. 연계되어질 수도 네. 있죠. 해석론상으로 네. 연계되어질 수 네. 있죠. 네.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궁금한 거 많은데 그냥 퉁치는 의미에서요.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126조로 가면 예. 이것도 이제 법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는 조문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진짜 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헌법을 깨고 계시네. 네, 그렇어요. 이거 23조하고 같이 네. 이렇게 야기되어질 수 네.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헌법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네. 국유와 공유화도 이런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국방상,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면 이게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이런 게 있을까 생각하지만 IMF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은행들 공유화했잖아요. 네. 그래 이 규정에 아니, 근거한 그리고 겁니다. 국방상은 우리 국민들이 쉽게 알아요. 정은이가 내일 쳐들어온다고 선전포고를 했는데 이게 내무검사를 했는데 총이 모자라. 네. 근데 총은 뭐 대우정밀에서 만들거든요. 네. K2. 네. 그래서 야, 한 10만 정만 보내 그랬는데 우리 지금 외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수출해야 돼요. 이러면 경영을 기획 통제도 할 수 있고 국유 공유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설명하면 시민들은 쉽게 알아듣죠. 네. 그럼 큰일 나지. 정은이가 쳐들어오는데. 네. 근데 국민경제상 긴절한 사유는 뭡니까? 아니 우리 IMF 헬조선이죠. 네. 금융위기 그게 금융위기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고, 이게 없은 게 네. 아니고 그것도 실제로 그렇고. 우리가 공적 네. 자금 투여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은행 그게 그렇죠. 공유화되어 있는 상태죠, 네. 사실은. 그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자살률 높고 이런 것도 국민경제상 긴절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전면적이냐?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네, 전면적이거나 뭐나 이건 네. 아니지만. 근데 그런 네. 게 하나의 사유, 네, 단편적인 물론. 사유일 네.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뭐 이제 한계가 다퉈야 근데 되지만. 그 멀리 그렇게 갈 네. 필요 없고 네. IMF 금융 사태 왔었잖아요. 은행 전부 다 부실하게 네. 부도 날 뻔했잖아요. 그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공적자금 세금으로 다 메꿨잖아요. 은행이 기본인데 그야말로 네. 금융기관. 우리나라 은행도 사실 거의 공유화 단계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국민경제만 긴절해지고 법률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유화 공유화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 아니 물론 그럴 필요성이 있냐 또 재산권을 아주 제한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되기 국민 때문에 공공복리에 네. 맞냐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되지만 근데 뭐 이론적 가능성으로는 126조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여기서 표현을 사형기업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헌법이 택하고 있는 중요한 태도인 거죠. 민영기업이 아니라. 사형 민영에 대해서 그런 뭐 어떤 의도까지 있는지 그게 어떻게 구별되어지는지 잘 모르겠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영화하고 사형화하고 어감이 다르잖아요. 민은 민중, 민주주의, 민족 이래가지고 약간 공동체적이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네. 그때 민영은 사형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 똑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돼야지거든요. 사형 민영이. 아니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헌법 용어는 사형기업인데 네. 이거를 기업이나 또 정부도 민영이라고 자꾸 부르면서 사자가 사사로울 사자 가지는 부정적 뉘앙스를 이제 좀 화장을 하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수도를 민영화한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철도를 민영화하면 해야 될 것 같은데 철도를 사형화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반발한다. 이런 프레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뜻은 같지만 실제로 헌법에 사형기업이라고 하면 정부가 표현하는 거나 이런 것도 헌법적 원칙에 따라서 사형기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뭐 헌법에 사용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원칙은 분명한데 네. 모든 용어를 뭐 헌법적으로 꼭 써야 되느냐. 근데 그게 뭐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볼 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실 테고. 예. 아니 그 저는 근데 문제의식은 굉장히 헌법적이시네요. 사형기업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듣다가
법률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러다 헌법에서는 이제 126조에서 사용기업 딱 이렇게 하니까 반가워서 지금 그냥 네,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걸 지금 헌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네, 공부는 지가 알아서 자기가 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펴낸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이걸 왜 빨간색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책이 있습니다. 계속 펴내고 있는데 이걸 구해서 읽으시거나 또는 시민단체 같은데요.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권에 500원짜리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뭐 대한민국 헌법, 법제처 뭐 어디나 가도 뭐 너무 친절하게 잘 나오니까 그리고 그건 정말 잘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요?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재헌헌법부터 해가지고 맥공화국 헌법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법률 정보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그런 거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조선 왕조실록이 인터넷에 다 있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많이 앞서갔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도 박근혜 정권 때 빨리 못 갔죠 지금 뒤처졌고 많이들 따라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예. 네. 조선 왕조실록에 보니까 인권이란 단어가 한 20-30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모르고 있는데 사실. 검색해보세요. 예. 신김인권 아래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엮였네요. 아니 번역을 인권으로 하죠. 번역을 인권으로 하는 단어는 몇 개 있는데 실제로 순종까지 인권이라는 단어는 안 씁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 단어는 그때 막 들어오긴 했는데 안 쓰고요. 왕들은 또 지들의 말이 있으니까. 자, 하여튼 시민들이 각자 헌법을 공부하는 만큼 대한민국이 그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건 정말 실증적인 거다 하고요. 지난 4준 동안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네. 우리 김정철 교수님이 좀 마무리를 해주시죠. 왜냐면 너무 아쉬운 게 많고, 너무 사실 들여다봐야 될 게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회 시위만 하더라도 뭐 몇 시간을 이야기할 거리들이 있고, 현실에 또 집회 시위가 있고요. 뭐 매주 토요일마다도 있고, 매일같이 있는데, 그래서 아쉽긴 한데 전체 구조를 한번 이렇게 또 헌법의 이념 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청취자들에게 헌법과 관련해서 또 헌법 연구자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첫 말씀드릴 때 헌법이 우리의 어떤 물과 공기와 같은 그런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이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적인 어떤 공동체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가치를 담고 여러 가지 제도나 원칙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권리를 향유할 수 없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헌법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우리들의 자세를 살리고 우리가 좀 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헌법을 좀 더 가까이 두시고 열심히 익히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이번 말씀을 통해서 당부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SNS 같은 거 할 때 좌우명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카톡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뭐 가끔 재헌절 즈음 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헌법 조문 하나를 이렇게 좀 좌우명 비슷하게 한번 너무 아이디어가 풍부하신 것 같네요. 네. 좋으신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요 제가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요 민주주의자신데 6학년 학생들에게 헌법을 읽으라고 잘 모른대요. 그 학생들 어리니까 아직 말도 생경하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조문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가져온대요. 저 뒤에서도 가져오고. 왜냐하면 아무리 몰라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 10조 같은 거 많이 가져오고 막 그런다는데 뭐 재산권도 있고 뭐 어쩌고. 그러면 그만큼 헌법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한번 읽어봤다. 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여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내고 또 권하고 협력하면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손에 헌법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저는 본 얘기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베네수엘라에서 그 차베스가 탄핵당하고 그럴 때 시민들이 카라카스에서 수도에서 데모할 때 다 같이 손에 이렇게 헌법책을 들고 나와서 이걸 우리 촛불처럼 흔들면서 데모를 했대요. 예. 그 장면에 사진만 봤습니다. 가지 못했고. 그랬군요. 그 장면만 봐도 감동적인 것 같아요. 적어도 베네수엘라 국민들, 물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고, 뭐 석유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 국민들, 베네수엘라 사람들 손에는 헌법이 있는 거잖아요. 24시간 그 원칙으로서의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좀 그런 게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그냥 후진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배울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이제 앞으로는 촛불 그 집회 때 한 손에는 촛불을, 한 손에는 헌법을 들자라는 제안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목에 헌법 좀 걸고 다니고 뭐 이런 다양한 굉장히 중요한 생활화 노력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우리 김정철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고요, 선생님. 네. 네, 말씀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저희말로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시죠. 네. 예, 그 헌법과 함께하는 생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